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산과 들에서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이 지나고 큰 전쟁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의 일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고 있었는데 그 바람 소리는 마치 긴 겨울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앙상한 느티나무 가지 위에는 다 녹지 않은 눈꽃이 피어 있었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라 그나마 사람 사는 온기를 전하고 있었지만 길을 지나는 사람의 발길은 뚝 끊겨 온 세상이 고요함 속에 잠겨 있는 듯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자리,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오두막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연화는 전쟁통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낡아해지고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연화의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큰 기와집 부엌일을 거들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갔는데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 없이 언제나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날이었는데 연화는 하루 종일 남의 집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은 품싯으로 주먹밥 한 덩이를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갓 지은 보리밥에 소금을 살짝 뿌려 뭉친 투박한 주먹밥이었지만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때우지 못한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연화는 주먹밥이 식을까봐 품속 깊이 넣고는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모퉁이를 돌 때쯤 연화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뭇한 형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님인 듯했는데 얇은 옷 한 벌로 이 엄동설한을 견디고 있었는지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숨소리조차 희미했습니다. 연화는 겁이 났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스님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시라고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스님은 그저 앓는 소리만 내며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기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스님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화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따뜻한 주먹밥을 꺼내 들었는데 배고픔의 요동치는 자신의 배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이 주먹밥을 먹지 않으면 오늘 밤 자신이 추위와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만큼 연화의 마음은 모질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조금 떼어내어 스님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고 고소한 밥 냄새가 나자 스님은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뜨고는 힘겹게 입을 벌렸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스님이 밥을 넘길 수 있도록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먹밥을 먹여드렸는데 차갑게 얼어붙었던 스님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은 주먹밥 한 덩이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자신을 구해준 작은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백발이 성성하고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이었는데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여 연화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스님은 연화에게 어린아이가 어찌하여 자신의 귀한 끼니를 모르는 늙은이에게 내어주었느냐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여 하룻밤 굶어도 견딜 수 있지만 스님께서는 당장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승은 허어 웃으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연화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는 듯하여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노승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어 연화의 손에 쥐어주며 내 가진 것이 없어 보답할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수행하며 얻게 된 지도인데 네가 훗날 갈 곳이 없어지거나 삶이 너무 고단할 때 이 지도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거라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낡은 천조각을 받아들었는데 그 위에는 먹물로 그려진 산과 물길, 그리고 알 수 없는 표시들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화가 지도를 들여다보는 사이 노승은 이 지도가 너의 추위를 막아주고 배고픔을 달래줄 터전이 되어줄 것이다. 부디 그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라는 말을 남기고는 지팡이를 짚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가 스님, 어디로 가시나요? 하고 외치며 뒤를 쫓으려 했지만 노승의 모습은 순식간에 하얀 눈발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마저 금세 새로운 눈으로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스님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거세지는 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지도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오두막에 도착한 연화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방문을 닫고 호롱불을 켠 뒤 아까 스님이 주신 지도를 바닥에 펼쳐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도는 꽤 오래된 듯 종이의 색이 누렇게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너덜너덜해져 있었지만 그려진 그림들은 꽤 상세하여 마을 뒷산의 모양과 계곡의 물길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도에는 마을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나오는 깊은 골짜기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끝에 작은 집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연화는 이 산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곳에 집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로는 그쪽 골짜기는 호랑이가 나온다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기에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도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리면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칠 뿐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연화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연화는 지도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배가 부른 듯한 기분이 들어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눈보라가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흔들어댔지만 연화는 품속의 지도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며 꿈속에 서남아 따뜻한 밥과 아늑한 집이 있는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살아오던 연화에게 오늘 만난 노승과 그가 준 낡은 지도는 마치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고 내일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자 연화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는 마을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마을 안악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젯밤 스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그 지도는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할 것 같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타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지는 법이라 연화가 품속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추고 있다는 눈치를 챈 누군가의 시선이 연화의 등 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고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칠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전쟁통에 남의 물건을 훔쳐 팔아 돈을 좀 만졌다는 소문이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우물가에서 연화가 옷매무새를 다듬을 때 품속에서 살짝 보인 낡은 종이 뭉치를 놓치지 않고 보았고 그의 교활한 눈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감지했습니다. 칠성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연화가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뒤를 슬금슬금 밟기 시작했는데 평화롭던 연화의 일상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오두막에 돌아와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지도를 꺼내어 햇살 아래 비추어 보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도에 그려진 산세는 분명 마을 뒷산인 곰배령 너머의 지형이었고 붉은 점이 찍힌 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연화는 정말 저곳에 가면 추위를 피할 수 있을까? 혹시 스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보물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순수한 상상을 하며 언젠가 날이 풀리면 꼭 한번 그곳에 가보리라 다짐하며 지도를 다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처마 밑에 고드름을 쨍그랑 떨어뜨리던 날, 연화의 작은 오두막 주변에는 평소와 다른 기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있던 욕심이라는 놈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의 왈패로 소문난 칠성은 어제 우물가에서 본 연화의 품속 물건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날이 밝자마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연화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땔감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틈으로 방안을 엿보려 하거나 혹시라도 그 종이 뭉치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칠성은 본래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전쟁통의 험한 꼴을 많이 보고 배를 팬다 보니 어느새 공짜로 얻는 재물에 눈이 멀어버린 사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혀를 놀려 허풍을 떨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했습니다. 칠성은 연화가 가진 그 낡은 지도가 분명 전쟁 중에 어느 장군이 숨겨놓은 금괴가 묻힌 장소를 표시한 것이라 굳게 믿어버렸고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중에는 마치 자신이 이미 그 보물을 찾은 양침을 꿀꺽 삼키며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 어린 것이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 임자를 제대로 만나야 빛을 보지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검은 속내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칠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딱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다정한 목소리로 연화야,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내 듣자 하니 어제 웬 낯선 스님에게 귀한 물건을 받았다던데 이 오라비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딘가 꺼림칙하여 뒷걸음질 치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스님께서 고마움의 표시로 주신 낡은 그림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옷깃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어서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보여줘봐. 혹시 아냐. 그게 우리 마을을 살릴 큰 보물이 될지.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니지라며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탐욕을 읽어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스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건 보물이 아니라 스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남에게 보여줄 물건이 아니에요 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칠성을 피해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눈앞에서 먹잇감을 놓친 맹수처럼 씩씩거리며 분을 사기지 못하다가 이내 꾀를 내어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연화를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발길을 돌려 마을 회관격인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에는 겨울 농한기를 맞아 마을 장정들과 노인들이 모여 새끼를 꼬거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칠성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은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기 오두막 사는 연화 계집애가 글쎄 전쟁 때 사라진 최 장군의 금괴 지도를 숨기고 있답니다. 라고 거짓말을 보태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이, 그 착한 연화가 그럴 리가 있나 하며 믿지 않았지만 칠성이 침을 튀겨가며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낡은 종이에 산과 물이 그려져 있고 붉은 표시가 딱 찍혀 있는데 그게 보물 지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라고 열변을 토하자 하나둘씩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금괴라는 말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아서 순박했던 사람들의 눈빛마저 조금씩 흔들리며 욕심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온 마을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말 연화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게 있으면 우리 마을이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린애가 가지고 있어 봤자 위험하기만 하지라며 수근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연화를 걱정하는 척하며 우리가 가서 잘 타일러서 지도를 내놓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지, 마을의 어른이 맡아서 관리해야지라며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공기는 어느새 의심과 탐욕으로 탁해져 버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연화만이 오두막 안에서 불안에 떨며 지도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둑한 밤이 되자 칠성은 술기운을 빌려 다시 연화의 오두막을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그의 말에 혹한 동네 건달 몇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살인문을 거칠게 걷어차며 연화야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네가 가진 그 지도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것이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방 안에서 호롱불 아래 앉아있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고 나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것은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지. 마을의 보물도 아니고 금괴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칠성은 연화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다짜고짜 연화의 팔을 낚아채며 어린 것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썩 내놓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집을 다 부숴버릴 테다 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연화는 아픔과 두려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스님이 주신 지도를 뺏기면 영영 희망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 안간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지팡이를 짚는 소리가 쿵, 쿵 하고 울리더니 이놈들 이게 무슨 짓거리들이냐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칠성과 건달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아 모두가 존경하는 박노인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온화한 분이었으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품을 지닌 분이라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성큼성큼 다가와 지팡이로 칠성의 등을 후려치며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부모 잃고 어렵게 사는 아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잊지도 않은 보물 타령으로 아이를 겁박해 내 놈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라고 꾸짖었습니다. 칠성은 박노인의 기세에 눌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억울하다는 듯이 아니, 어르신, 그게 아니라 연화가 가진 지도가 진짜 보물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그걸로 우리 마을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박노인은 혀를 차며 겐제. 네 눈에는 세상 만물이 다 돈으로만 보이느냐. 스님이 주신 물건이라면 그 속에 담긴 뜻이 있을 터. 그것이 어찌 금덩이일 리가 있겠느냐. 설사 금덩이라 한들 주인 허락 없이 뺏으려 드는 것은 강도짓이나 다름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박노인의 단호한 꾸짖음에 함께 왔던 건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궁리를 했고 칠성도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노인은 주위에 몰려나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어른들이 되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썩 다들 집으로 돌아가게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칠성마저 투덜거리며 사라지자 박노인은 그제야 표정을 풀고 놀란 연화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박노인은 많이 놀랐지. 세상 인심이 흉흉하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내 칠성이 놈을 단단히 혼내주었으니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할 게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아버지, 정말 보물이 아니에요. 스님은 그냥 제가 추울 때 찾아가라고 주셨어요라고 울먹이며 말했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소동이 있고 난 뒤에도 마을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가거나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곁눈질을 느껴야 했고 칠성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이대로 오두막에 숨어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고 스님이 주신 지도의 비밀을 풀어야만 이 모든 소동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연화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박노인을 찾아가 할아버지, 저 그곳에 가보려고요. 지도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마을 사람들의 의심도 풀리고 저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연화의 당찬 모습에 짐짓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길이 없는 곳이라 위험할 텐데 어린 내가 혼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불끈 쥐며 스님께서 저를 위해 주신 지도라면 분명 제가 갈 수 있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의심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딪혀 보는 게 낫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연화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한숨을 쉬며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허나 혼자 보내기는 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내가 마을 장정 며칠 붙여주마. 칠성이 놈도 데려가서 그놈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야 딴소리를 안 하겠지라고 제안했습니다. 연화는 박노인의 깊은 배려에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하여 연화와 박노인 그리고 억지로 끌려온 칠성과 몇몇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기묘한 원정대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들을 배웅했고 칠성은 여전히 분명 금괴가 있을 거야. 두고 봐라라고 중얼거리며
삽과 쿠미를 챙겨들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 지도를 소중히 간직한 채 익숙한 마을을 뒤로하고 눈 덮인 산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연화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저 산 너머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연 그 지도의 끝에는 칠성이 바라는 황금빛 보물이 있을지, 아니면 스님이 예비해둔 또 다른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채로 일행은 하얀 설산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곰배령 너머는 한겨울 동장군의 기세가 유난히 등등하여 입김을 호호 불어도 금세 고드름이 맺힐 만큼 매서운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연화와 박노인,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 씩씩거리며 따라 나선 칠성과 마을 장정들은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힘겨운 산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날 때만 해도 금덩이를 짊어지고 내려오겠다며 호기롭게 앞장섰던 칠성은 산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자 도대체 그 늙은 중이 말한 곳이 어디야, 우리가 귀신에 홀린 거 아니냐고라며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칠성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지도를 펼쳐들고 산세와 그림을 번갈아 확인하며 일행을 이끌었는데 그 작은 등 뒤로 결연한 의지가 엿보여 아무도 함부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하늘에서는 다시 희끗희끗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 일행의 발을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우는 소리가 마치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추위와 공포에 질린 마을 장정 중 하나는 이러다 우리 다 얼어 죽겠소. 보물이고 뭐고 목숨이 붙어 있어야 소용이지. 당장 내려갑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 또한 겁이 덜컥 났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래. 이건 함정이야. 그 스님이 우릴 죽이려고 이 산속으로 유인한 게 틀림없어. 라며 연화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다들 정신 차리게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텐가. 그리고 연화가 길을 잃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믿고 가보세라고 일행을 다독였습니다. 연화는 눈보라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도를 품속에 넣었다 뺐다 하며 길을 찾았는데 신기하게도 지도에 표시된 큰 바위나 굽은 소나무가 나타날 때마다 길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스님께서 주신 지도에는 이 너머에 좁은 틈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곳만 지나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외치며 손가락으로 거대한 절벽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꽉 막힌 바위 벽으로만 보였기에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덩굴과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던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동굴 입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니, 이런 구멍으로 들어가라니 안에 곰이라도 살면 어쩔 셈이야 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연화는 주저없이 먼저 그 어두운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습한 동굴을 통과하는 동안 칠성과 장정들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혹시나 모를 위험에 몸을 떨었지만 연화는 앞서가며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앞에 빛이 보여요 라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 좁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일행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아늑한 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방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는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지형이었고 그 가운데에는 놀랍게도 맑은 시냇물이 얼지 않고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이었지만 이곳만큼은 마치 초봄이 찾아온 듯 온화한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지의 가장 양지 바른 곳, 배산임수의 명당 자리에는 칠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금은 보화가 쌓인 창고가 아니라 낡았지만 기품 있게 지어진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기와 틈새로 풀이 자라나 있었지만 집의 기둥과 석가래는 여전히 튼튼하여 금방이라도 사람이 들어와 살아도 될 만큼 정정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집을 보자마자 저기다 저 집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지치지도 않았는지 미친 듯이 달려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마을 장정들도 덩달아 흥분하여 칠성의 뒤를 따랐고 고요했던 산속의 빈집은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발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연하와 박노인은 천천히 그 뒤를 따르며 주위 풍경을 둘러보았는데 집 주변에는 감나무와 밤나무가 울창하게 심겨 있었고 뒷뜰에는 텃밭을 일구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기가 막힌 곳이로구나. 산속에 이런 낙원이 숨겨져 있었다니. 예사로운 곳이 아니야라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하는 집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스님이 주신 지도가 가리킨 곳이 차가운 금덩이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하의 눈에는 이 낡은 집이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칠성은 안방과 건넌방, 부엌과 광을 이 잡듯이 뒤지며 보물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벽장을 열어보고 구들장을 들춰봐도 나오는 것은 먼지와 쥐똥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의 소뚜껑을 열어 젖히고 장독대의 항아리를 깨뜨리며 금괴가 어디 있어 최 장군의 보물은 어디 있느냐고라며 악을 써댔습니다. 함께 온 장정들도 마루 밑을 파헤치고 천장을 쑤셔보았지만 썩은 집단과 낡은 농기구 몇 개 외에는 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에 칠성의 얼굴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급기야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늙은 중놈이 나를 속였어. 이런 낡은 빈집이나 보여주려고 그 고생을 시켰단 말이야. 내 이 집을 확 불질러 버릴 테다. 칠성은 씩씩거리며 부싯돌을 꺼내들고 설쳐댔는데 그때 뒤따라 들어온 박노인이 이놈 썩 그만두지 못할까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박노인은 엄한 표정으로 칠성을 노려보며 네 눈에는 보물이 금덩이로만 보이느냐. 이 넓은 밭과 마르지 않는 샘물,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이 바로 보물이다. 전쟁통에 집 잃고 떠도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아니 밭이고 집이고 돈이 돼야 보물이지요. 이런 산골짜기 빈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대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마루에 올라앉아 먼지가 쌓인 기둥을 쓰다듬었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결이 마치 스님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스님께서는 제가 갈 곳이 없을 때 이곳에 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춥고 배고픈 저에게 추위를 막아줄 지붕과 배고픔을 달래줄 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에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화의 맑은 미소를 본 마을 장정들은 머쓱한 표정으로 매이와 삽을 내려놓았고 생각해보니 그렇구만. 우리 마을 땅은 돌이 많아 농사짓기 힘든데
여기 흙을 보니 아주 기름져 보여라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집과 땅은 오래전 전란을 피해 이곳에 들어와 살던 화전민들이 일구어 놓은 터전이었는데 그들이 떠나거나 세상을 떠난 뒤 잊혔던 것을 노승이 발견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연화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옛 주인이 남기고 간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남아 있었는데 비록 낡았지만 닦고 손질하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광구석에는 씨앗이 담긴 항아리도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봄이 되면 밭에 심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씨앗 항아리를 품에 안고 스님이 자신에게 주먹밥의 보답으로 주신 것이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이런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은 줘도 안 갖는다라며 침을 챔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가 어둑해지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산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 혼자 내려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칠성아, 날이 저물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내일 아침에 다 같이 내려가자꾸나. 아무리 미워도 사람 목숨이 중하지 않느냐라고 타일렀습니다. 칠성은 자존심 때문에 콧방귀를 뀌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마루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굴뚝이라 처음에는 연기가 매캐하게 뿜어져 나왔지만 이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장작이 타오르자 방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챙겨온 주먹밥과 말린 나물을 꺼내어 솥에 넣고 물을 부어 죽을 끓였는데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잔뜩 찌푸리고 있던 칠성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퍼서 칠성 앞에 놓아주었고 칠성은 짐짓 안 먹는 척 하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몸이 노곤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장가처럼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허허.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명당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연화 내 복이다. 내 복이야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장정들도 그러게 말입니다. 칠성이 말만 듣고 금괴 찾으러 왔다가 헛물켜긴 했지만 연화가 살 집을 찾았다니 다행이지요. 라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비록 황금은 없었지만 그날 밤 그 낡은 산골집에는 탐욕 대신 사람들의 정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구름이 겉인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부모님과 이 귀한 선물을 주신 노승의 얼굴을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 집을 잘 가꾸고 지켜서 저처럼 갈 곳 없고 배고픈 사람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연화의 다짐은 밤바람을 타고 삼봉우리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내일 아침이면 이곳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듯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는 연화가 이곳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는지 그리고 욕심쟁이 칠성은 과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지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비추자
낯선 산골집에서의 첫날 밤을 보낸 사람들은 하나둘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밤의 늑대 울음소리에 떨며 잠을 설친 칠성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어제 음산했던 분위기와는 딴판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산봉우리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금가루를 뿌린 듯 반짝였고 마당 앞을 흐르는 시냇물은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어 마치 신선이 사는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제기랄. 경치 하나는 좋네. 금덩이만 있었으면 딱인데라고 투덜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도끼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박노인과 마을 장정들은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할 채비를 서둘렀는데 연화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집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연화야. 혼자 지내기엔 적적하고 무서울 터인데 정말 괜찮겠느냐. 겨울이 다가기 전까지는 마을로 돌아와 지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집을 지키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집이 망가지지 않아요. 스님께서 주신 선물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은 연화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칠성과 장정들에게 우리가 내려가서 쌀이랑 생필품을 좀 챙겨서 다시 올려보내 주자꾸나라고 말하며 연화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내려가고 텅 빈 집 마당에 홀로 남은 연화는 잠시 외로움이 밀려오는 듯 했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마당에 자라난 잡풀을 뽑아내며 연화는 이 낡은 집을 자신의 온기로 가득 채우기 위해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부엌에 솥을 꺼내어 냇가로 가져가 모래와 지푸라기로 빡빡 문질러 닦으니 검게 그을렸던 무쇠솥에서 반질반질한 윤이 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가 환하게 닦이는 것 같아 연화는 힘든 줄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연화가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마루 밑에서 잠자던 산토끼가 놀라 달아나고 처마 밑에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말을 걸어오는 통의 산속의 하루는 심심할 겨를이 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는 봄이 찾아오자 연화의 산골집에도 생명의 기운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드러난 텃밭은 검고 기름진 흙냄새를 풍겼고 연화는 광에서 찾아낸 씨앗 항아리를 열어 조심스럽게 흙 속에 심으며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습니다. 연화는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었으며 아침마다 냇가에서 물을 길어다 뿌려주며 잘 자라라, 쑥쑥 자라라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속삭였습니다. 산속의 봄은 마을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더 진하고 화려하게 피어올라온 산을 진달래와 철쭉으로 붉게 물들였고 연화의 얼굴에도 봄꽃처럼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김을 메고 있던 연화는 살인문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는 칠성이 지게에 무언가를 잔뜩 짊어지고 서 있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에헴. 지나가던 길에 들렀다. 마을 사람들이 네가 굶어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하길래 확인하러 온 거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게에는 쌀 한 가마니와 된장, 간장 같은 양념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손에는 튼튼해 보이는 새 호미와 낫이 들려 있어 누가 봐도 작정하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아저씨,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참인데 잘 오셨어요. 라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으며 집안을 휘 둘러보더니 제법 사람 사는 꼴을 갖췄구나. 어린 것이 독하기도 하지. 이 산구석에서 혼자 어떻게 버텼냐라며 은근히 감탄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연하는 시원한 샘물을 바가지 가득 떠서 건네며 이 물 좀 드셔보세요. 꿀물보다 더 달아요라고 권했습니다. 칠성은 단숨에 물을 들이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캬. 물맛 한번 기가 막히네. 술보다 더 시원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칠성은 해가 질 때까지 연화를 도와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헐거워진 문짝을 손봐주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예전처럼 불평을 늘어놓거나 보물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 또한 마을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지내는 것보다 아무런 편견 없이 자신을 대해주는 연화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마음 편하고 즐겁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자 태양이 자결하고 비가 오지 않아 온 나라가 가뭄으로 고통받았는데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적적 갈라져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연화가 사는 골짜기만큼은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이 솟아나고 숲이 울창하여 가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텃밭에는 오이와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옥수수대가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나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물을 얻기 위해 산을 넘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러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욕심을 부리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거나 뺏으려 들었을 사람들도 극심한 가뭄 앞에 겸손해져서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연화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곳간 문을 활짝 열어 자신이 가꾼 채소들을 나누어 주고 샘물을 마음껏 길어갈 수 있도록 물기를 터주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남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함께 나누어야지요. 라고 말하며 땀 흘려 산을 올라온 마을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씩을 대접했습니다.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사람들의 메마른 목구멍뿐만 아니라 욕심과 의심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까지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 그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보게나 진짜 보물은 땅속에 묻힌 금괴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나누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터전과 넉넉한 마음씨라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귀한 샘물도 덤불 속에 묻혀 있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노승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고마움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칠성 또한 사람들 틈에 섞여 부지런히 물동이를 나르며 내가 진즉에 알았지. 연화는 복덩이라니까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얄미운 소리였지만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고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가을이 되어 온 산이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 무렵 연화의 집 마당에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잘 익은 감이 홍시가 되어 주렁주렁 매달리고 마당에는 콩과 팥을 터는 돌이 깨질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마을로 보내어 홀로 사는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보답으로 갓 지은 떡과 반찬을 들고 찾아와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루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에 노래 한 자락을 곁들이며 전쟁의 상처와 가난의 서름을 씻어냈고
그 웃음소리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이제 연화의 뒷머슴을 자처하며 땔감을 해오고 지붕을 잇는 등 그분 일을 도맡아 했는데 땀 흘려 일하고 먹는 밥맛을 알게 된 그의 얼굴은 예전의 비열함은 사라지고 건강한 구릿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모든 일과를 마치고 고요해진 산골 집에 연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문득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 옛날 노승의 연불 소리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이 사라졌던 쪽을 향해 합장하며 스님, 덕분에 저도 살고 마을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며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부드럽게 연화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노승이 빙그레 웃으며 그래. 잘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지도였느니라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지만 연화의 오두막은 더 이상 춥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방안 아랫목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으며 곳간에는 내년 봄에 심을 씨앗과 겨우내 먹을 식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화의 곁에는 이제 언제든 달려와 줄 마을 이웃들과 새 사람이 된 칠성 아저씨, 그리고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나눔의 등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창문에 비친 달 그림자를 친구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 속에서 피어난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되어 황금보다 귀한 생명의 터전을 일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저 곰배령 너머 어딘가에서 바람결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본다면 우리 삶 어딘가에 숨겨진 진짜 보물지도를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단했던 하루를 내려놓고 연화처럼 맑고 고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